민주노총의 선별전환 추진 경과 및 우리 노조의 선별전환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우리 노조가 2009년 12월 2일에 설립된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조직 편제도 다들 아시죠.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 산하의 직가인 노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노조의 규약을 보면 희망인대 노동조합은 초기업 단위 지역 일반 노조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업 단위 지역 일반 노조라는 의미는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노조들뿐만이 아니라 개별 가입자라던가 아니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를 만들겠다라는 그 포부를 담은 규정입니다. 그게 이제 2019년도가 되면 지역 본부장님들과 각 선별노조나 선별연맹의 위원장들로 구성된 우리 노조로 치면 본조 운영위가 되겠죠. 그럼 민주노총 중앙위에서 우리 노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 본부별로 직가입된 노조들이 여러 노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본부에 직가입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체계상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부터 기획했던 선별로의 전환을 이제는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가입 노조의 선별전환 결의를 하면서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올해 초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까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별노조가 뭐냐? 우리가 흔히 선별노조라고 부르는데 선별노조가 뭐냐라는 걸 잠깐 보면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크게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두 가지의 조직 형태입니다. 하나는 기업별 노조고요. 기업별 노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직업별 노조 또는 지역별 노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써진 대로 가입 대상을 특정하게 제한하고 있는 그런 노조들이죠. 그리고 선별 노조는 가입 대상을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는 노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도 사실은 초기업 단위 지역 일반 노조라고 부르지만 선별 노조는 아니었지만 선별의 형식을 가지고자 그런 조직 형태를 가진 노조였다라는 거고, 선별 노조랑 선별 연맹이랑 뭐가 틀리냐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보시면 16개 선별 연맹 중에도 공공운수 노동조합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고 건설산업 노동조합 연맹이라고 돼 있는 곳이 있죠. 이 차이는 뭐냐면 무슨 노동조합으로 돼 있는 곳은 여기는 이제 선별 노조예요. 선별 노조는 본조가 하나가 있고 규약도 하나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하나예요. 금속노조의 산하에 있는 각 이제 지회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는 규모가 아무리 커도 지회예요. 그 지회 몇만 명 조합원을 가진 지회도 있는 거죠. 몇천 명의 조합원을 가진 지회도 있는 거고, 거기는 규약은 하나고 각 지회별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부와 지회별로. 그런데 건설산업 노동조합 연맹은 말 그대로 각 노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각 노동조합마다 규약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연맹이라는 이름. 한마디로 연합체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단계로 보자면 연맹 다음에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 전환을 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별연맹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별노조와 선별연맹의 구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직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9세기 말에 이제 영국에서 선별노조가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선별을 염두에 두고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928년도 최초에 우리나라에 선별노조가 생겼다가 일제시대 때도 30년대 중반까지는 유화 정책을 폈잖아요. 자치적으로 뭐 하게끔 나름대로 그나마. 그러다가 3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제국주의로 이제 팽창주의를 하면서 무단 통치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자원을 최대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노동조합들을 다 와해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영향으로 와해가 됩니다. 해방이 막 되고 나서
전국 조선노동조합 평의회라고 하는, 줄여서 전평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상 어마어마한 혁명성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나면서 자치적으로 그전부터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깨졌거나 또는 만들었지만 일제 탄압에 의해서 그냥 손만 이렇게 겨우 조직만 유지하고 있던 노동조합들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진짜 이제는 해방이다. 일제놈들 물러갔다. 우리끼리 이제 자주적으로 노동도 하고 생산도 분배하자라는 취지의 산별이 16개 산별에 50만 노동자가 가입하는 전평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전평이 사실상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와해가 됩니다.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한노총이라는 것을 어용으로 만듭니다. 대한노총을 통해서, 대한노총은 자기네 말을 잘 듣는 거고 전평은 민주적인 요구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사실 대한노총이 한국노총의 전신이에요. 대한노총이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게 한국노총인데 이 싸움이 이때부터 사실은 진행해 왔다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승만 박정희 때는 그나마 대한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이어지는 이 어용 선별 노조를 유지를 하다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독재를 쭉 지속할 때 이 한국노총의 선별노조 위원장들이 연명을 합니다. 지지한다. 이런 성명서도 내고 그럴 정도로 관리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전두환으로 넘어가면서 법적으로 아예 선별을 못하게, 사실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동조합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땡땡 어느 회사 이름, 삼성 노동조합, 무슨 중공업 노동조합 이것만 생각하게 됐잖아요. 사실 이게 8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기업별 노조의 체계가 우리에게 계속 주입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3자 개입 금지라는 걸 만듭니다. 제3자 개입 금지라는 건 뭐냐면 방송 스태프 지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옆에 있는 LG U+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가잖아요. 제3자인 거예요. 회사와 그 회사를 상대로 하는 노동조합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제3자인 거예요. 이 제3자가 개입하면 법적으로 금지인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계속 구속되는 가장 1순위의 그 법률 조항이 이 제3자 개입 금지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예를 들어 우리 각 지부별로 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우리 지부들이 노동조합 만들어야겠다 고민하실 때 물론 이렇게 자생적으로 올라와서 본조를 찾아오셔서 우리 노동조합 만들고 싶은데 같이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름아름 타서 본조가 컨택해서 조직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본조의 이런 국장들은 다 제3자인 거예요. 옛날로 치면 우리는 가서 예를 들어 여기 은평센터에 LGB 은평센터에 제가 가서 노동조합 설명회 하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서 잡아갔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그렇게 노동조합의 확장을 막아온 게 자본의 행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가 87년도 다들 아시죠?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집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나서 전두환이 호원 철폐하죠.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민중운동은 일단락이 됐는데 그 이후에 7, 8, 9월 3개월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987년 7, 8, 9월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제해방 이후에 생겼던 전평이 와해되고 나서 거의 50년 만에 자주적 선별노조 건설의 운동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집니다. 87년에만 2,000개가 넘는 노동조합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우리나라에 우리도 이제 노동조합을 좀 민주적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그런 동지들이 모여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이라고 부르죠. 전노협이 1990년에 탄생을 합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로 쭉 진행을 하다가
더 크게 모여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우리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 9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90년도에 전노협이 창립하면서부터 나왔던 창립 선언문의 의미에 기업별 노조 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선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자라는 게 전노협의 창립 선언문에도 담겨있고, 자료를 보시면 민주노총의 창립 선언의 의미와 강령 그리고 규약에도 담겨져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이 90년대부터 쭉 있어 왔어요. 기업별 노조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선별운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연대의식 강화하고 정치의식을 보양하자. 이 부분도 이제 사실 노동조합 탄압을 하면서 제3자 개입금지랑 비슷하게 정치의식 고양이, 정치 배제가 자본에서 늘 요구해 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여전히 우리한테도 먹히는 거죠. 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만 향상시키면 되지 왜 노동조합에서 자꾸 정치에 관여하려고 그래? 이 사회를 바꿔온 게 노동조합이듯이 이 사회를 바꿔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고용 조건과 임금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를 바꿔왔던 거죠. 예전에 늘 임금 인상 투쟁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가 단위 노조의 단위 노조 사업장으로서 임단협 잘 따냈어. 조합원들이 복지 고용 보장 시켜놨고 임금도 매년 올라. 그런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국민연금이 대학돼버려. 나의 노후가 사라지게 생겼어. 이걸 국민연금 노조, 국민연금 공공운수 노조 국민연금 지부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막아온 게 조합원들의 민주노조의 연대성이고 정치의식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업별 노조 체계로는 여러 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재벌개혁 같은 대사회적 요구를 실현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선별노조 얘기가 나와 있던 거다. 선별노조 운동의 성과 한계를 잠깐 보면, 그래서 금속노조는 중앙교섭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 서울 지부에서 서울 지부에 속해 있는 사업장들의 대표자들을 사측의 대표단을 모으고 노조에서도 나옵니다. 중앙교섭을 합니다. 서울 지역 내에 있는 금속노동조합 산하에 있는 노동조합들은 올해 최소 임금 몇 프로 인상 이걸 이제 타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 지회들, 각 사업장별로 다시 노사가 추가 교섭을 합니다. 이 최소 합의된 가이드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좀 조직력이 되고 투쟁력이 되는 곳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또는 각 사업장별로 약간 특수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이런 방식인데, 보건의료노조도 중앙협약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 협약, 모든 병원에서는 최소한 공공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맺는 그런 선별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한계는 사실 이건 우리 노동조합도 이 한계를 넘어보자라고 희망 있는 노동조합을 만든 건데, 우리도 이제 11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좀 더 한계를 넘어야 되지 않냐, 우리 아직 못 넘었어 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을 넘어서 계급적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데 좀 부족하고요. 선별교섭 구조도 여전히 미완성돼서 실제로는 기업별 교섭을 하고 있고, 이건 뭐 우리 희망현대 노조도 피해갈 수 없는 아쉬움과 이제 비판적 평가를 받아야 될 점이긴 하죠. 뭐 이거는 아니긴 한데, 대부분의 선별들의 조합원이 다수는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요구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또는 함께 살자, 물론 이런 의제들을 계속 던져야 되죠. 이런 의제들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팽배해졌기 때문에 우리 희망현대 노동조합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원청 직고용으로 간 지부들도 있고, 자회사라든지 재단의 직고용으로 간 지부들도 있고, 어찌됐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한 발짝씩 더 나가는 성과를 내게 된 게 바로 이런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뒤를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물론 우리 각 개별로 잘 싸웠죠. 그게 기본이니까. 내가 안 싸웠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잘 싸우셨습니다. 잘 싸우셨지만 연대하고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동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다.
라는 것도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대다수가 정규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인력과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 노조 만드실 때부터 조합비 내시지는 않잖아요. 처음에 지부를 조직할 때는 그 전에 조직된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서 그걸 모아서 미조직 조직화 기금, 투쟁 기금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재정이 투여가 되는 건데, 물론 모든 산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산별 또는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아니 우리가 낸 조합비 모아놓고 왜 그걸로 자꾸 다른 데다 써? 뭐 이런 문제제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욕하실 수 있어요. 야씨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 돌아봅시다. 우리 정규직 된 우리 지부들 그런 말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2일에 우리 노동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당시에 2009년도 당시에 선별노조 및 전체 노동운동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CNM이 처음 생길 때 원청이든 하청이든을 떠나고 통신 케이블 방송 업계 노동조합 자체가 없었어요. 콜센터에도 없었어요. 노동조합 자체가. 조직하려고 많이들 노력은 했죠. 그런데 정말 아쉬운 얘기고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노동운동가의 한 명으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엄두가 안 난다였어요. 대부분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다 하청업체고 어떻게 그걸 조직해요? 엄두가 안 나요. 상상이 안 돼요. 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규모가 작다고 1000명 단위 아래로는 뭐 보지도 않는 이런 나쁜 분들도 있고, 좀 여기는 좀 사업장이 모여 있어서 좀 조직하기 쉬운데 주로 이런 데가 위주로 이제 노동조합들이 생겨났던 거죠. 이런 걸 좀 넘어서야 될 텐데, 동네 우리 지역에도 엄청나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 어느 한 산별에서 재작년인가 성수동 재화단지 전략조직화를 했잖아요. 모두 신발 만드시는 분들, 성수동에 재화단지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데 그 맛집고바라고 부르죠. 5인 이하 사업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를 이제 조직을 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뭐 이런 고민들, 뭐 사업장을 넘어서 내 지부, 내 지회, 우리 노조를 넘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리고 임단협, 우리 임금, 우리 단협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게 제 1번이죠. 하지만 1번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공공성, 환경, 평화, 국제연대, 여성, 장애 이런 부분에도 노동조합이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들으셨을 겁니다. 매년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 때마다 들으셨을 겁니다. 희망연대 노조의 사업 방향, 작업장 투쟁, 임금 인상, 단체 협약, 현장 투쟁 기본으로 한다. 이거 엄청 대부분 잘 아시죠? 지금은 뭐 하청업체 사장들, 우리 조합원들 보면 도망 다니시죠? 출근 잘 안 하시죠? 기껏해야 실장, 팀장급들이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업장 투쟁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전체적인 사회적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하자. 미조직 노동자 계속해서 조직하자. 2009년도에 7명으로 시작했던 희망연대 노조가 지금은 15개 노조에 6,000명 조합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1년 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힘과 모두의 열정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노동조합 운동과 우리 생활문화, 그리고 교육, 사회운동을 결합하고 지역에서 생활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전개하자. 뭐 아직까지 완성형은 아니지만 10년의 역사 속에서 나름 한 발짝 한 발짝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해야겠죠. 좀 더 많은 조합원들 그리고 우리 학대간부 동지들이 결합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전개한다. 국제연대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아니 한국에도 이렇게 힘든 노동자들, 미조직 노동자들 많은데 국제연대를 왜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에게 국경은 없다. 자본은 이미 국경이 없는데 왜 노동자들만 자꾸 국경 따지고 국적 따지고 민족 따지냐. 모든 노동자는 계급적 단결 아래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런 것들까지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동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년이 지나면서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서 사회운동적 과제를 던진, 그리고 사회운동 노조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이 성과들이 예를 들면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에서 우리 희망시와 협약식을 맺어서 희망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노조 차원에서 같이 할래요 라고 협약식을 체결하고, 의료연대 본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체결되고 있고, 교육공무직본부에서도 와, 희망연대 노조가 하고 있는 이런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좀 우리 전체 운영위 자리에 한번 와서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금속노조 경남지역본부도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등 굉장히 폭넓게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현재 약간 반성적으로 보는 부분은 뭐냐? 기업별 인식의 확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확보에만 매몰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도 특히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곳들은 또 들어와서 보니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들어왔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직군간 차별이 있네? 이런 것들도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성차별의 한계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해야 될 우리의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조직, 비정규직,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조직, 연대 임금, 이런 걸 이제 고민해야 할 11년차 중견 노조가 돼가고 있다. 거기에 이제 사회적 보편적 권리 실현과 생활문화연대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정말 내가 가는 거를 넘어서 가도록 마음이라도 먹어봤는가 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별전환 추진 방향과 과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조직 전환은 단순히 민주노총 서울본부 직가임 노조에서 어느 선별노조 소속으로 간다 라고 하는 단순한 조직 체계의 변경만은 아니다. 어떤 동지가 그런 이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희망연대 노조가 선별노조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미진한 부분들을 선별노조가 놓치는 부분들을 해보자라고 희망연대 노조 만들었는데 다시 왜 선별로 가냐? 선별로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선별노조를 부정하면서 출발한 노조가 아니라 선별노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 지난 11년의 역사 동안 활동을 통해서 여러 선별들의 우리의 가치, 지역과 함께하자라고 하는 사회운동적 가치를 확산시켜 왔다. 이제 총연맹 민주노총의 결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선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선별 내에서의 이런 우리 노조가 가졌던 지향과 가치를 확산하고 선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게 아름답게 퍼져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선별 외에 다른 16개 선별에도 이런 지향과 가치를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게 우리가 민주노조로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재작년에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도 사회연대위원회가 신설이 됐어요. 사회연대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이 사회운동 전략을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노조가 가져온 긍정적 성과다라고 보는 겁니다. 과제는 사회운동 노조로서의 원칙을 수립하고 전망으로는 선별 역량으로 노조 조직 강화하고, 사실 선별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써보자. 우리 노조 산하 조직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업종별 교섭도 이제 고민해야 될, 사실 이건 근데 소규모 노조에서는 따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노조가 LG,
현재 LG 원하청에 다 노조가 있고 LG 헬로의 하청에 우리 지부가 있고 딜라이브의 지부가 있고 SK의 자회사의 지부가 있죠. 이 정도 힘으로 예를 들어 야 LG, SK, KT 서비스에도 우리가 소수 노조긴 하지만 지부는 있죠. 아직까지는 좀 힘이 모자라겠죠. SK, LG, KT, 딜라이브 다 나와. 4층 앉혀놓고 우리 쭉 앉아서 교섭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최종적인 그림일 텐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방송 스태프 지부도 각각의 개별 방송사들 엄청나게 콧대 높잖아요. 외주업체인가요? 우리가 외주업체라고 표현하나? 외주업체들도 좀 규모 있는 데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끌어내는 걸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하는 걸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업종별 교섭 못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업종별로 산업 전략을 끊임없이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지도집행부에서 만들어낸다면 그게 조합원 동지들한테도 공유가 되고 조합원 동지들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 해야지. 이렇게 가야 힘이 생기는 건데 지도부에서 아무리 전략과 전술을 잘 짜도 조합원들이 볼 때 그거 해서 되겠어요. 그거 왜 자꾸 그래요. 그냥 임금이나 올려요. 이래버리면 사실 그 전략은 채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채택한다 해도 따내지는 못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산업 전략 및 정책 과제를 현실화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업종별에 미조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통신뿐만이 아니라 콜센터도 조직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규모도 대부분이 작을 뿐더러 애초에 케이블 방송보다도 더 분절화되어 있는 개인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직화 확대도 함께 이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쭉 보시면 조직전환 방침에 대한 기본 원칙을 본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산별 전환을 위한 판단 기준과 노동자 원칙을 수립해서 산별 노조랑 협의를 추진한다. 민주노총 결정도 그렇고 우리 희망인대 노동조합 규약에도 그렇고 연합단체를 변경하거나 노동조합 전체의 조직전환 절차를 추진할 때는 재적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조직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울지역본부 소속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소속이 이제 연합단체를 쉽게 얘기하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인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5월, 6월 달 통해서 본조 집행위와 합동전임자회의 그리고 본조 운영위를 통해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돼. 이 부분은 좀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이제는 소속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유를 쭉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집합 운영위가 좀 어려운 지부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하신 지부도 있고 아직 하지 못한 지부들도 있습니다. 7월, 8월까지는 해야 될 거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이렇게 결정된 원칙을 중심으로 산별노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6개 중에 정말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거나 들어가기 난망한 조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우리가 안 되겠죠. 비정규직 교섭 노동조합 이런 데들은 사실 아예 고민의 1차 대상에서부터 제외되는 곳들이 있고 그 해당 산별들과 얘기를 해볼 계획입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그래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다시 노조 전체 대의원대회 논의를 통해서 전환 대상 산별 노조를 가합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 만약에 가합정이 되면 10월, 11월에는 온 오프라인 간담회 및 홍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노조 전체에 속해 있는 지부와 지회에 간담회를 하고 번역별로 확대 간부 조합원 간담회도 해서 이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뭐 대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총회 때 찬반 투표를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2022년의 상반기에는 내부 평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되고 조합은 찬반 투표까지 뭐 다 완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제 규약 규정을 개정을 해야겠죠. 우리 노조가 이제 본조가 이제 최상위의 그 의결 기관이었다면 이제 그거에 따른 달라지는 규약들이 있을 거고 뭐 행정 절차도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 우리의 가치와 지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 더 넓게 우리의 지향과 가치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한별 전환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 사실 조합원들의 단결과 함께 가자. 그리고 가서 그곳에서 지금 약간 안주하거나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더 채워낼 수 있는 그런 노동자 활동을 하자라는 하나의 계기, 충격점 그런 것들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